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민영삼 한양대 특임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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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탄핵 심판이 사실상 한 2주 정도 남았다라는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 측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출석 카드를 마지막 카드로 꺼낼 것이 아니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청와대는 물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플랜 B를 가동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나리오별로 일단 이렇게 된다면 향후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네, 이진곤 교수께서 먼저 한번 전망해 주실까요? 예, 우선 저는 이제 하야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하야설이 왜 나오느냐? 제가 생각할 때 청와대에서 나오기보다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떻게 했냐면 또 헌재나 예. 대통령이 하야해주면 가장 편하잖아요. 그다음에 후유증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추위원단에서도 부담은 있거든요.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부담이 예. 있는데 대통령이 먼저 하야했지 않냐, 자기가 인정했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부담을 덜 거고 여당이나 야당이 각 정당도 그렇게 덜 거고 네. 또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나가면 당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장 무난한 방법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운을 띄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으로서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하야하겠다 이렇게 되면 예. 이제까지 버텨온 것이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로서는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지만 아마 대통령도 쉽게 내가 하야하겠다 이제 와서는 아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대통령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네, 선고 전에 하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중단되느냐 아니냐를 놓고는 그렇죠. 좀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은요, 탄핵 선고를 하겠다, 여부를 선고를 하겠다라고 3일 전에 그 날짜를 공개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우를 비춰볼 적에 일테면 이제 선고 날짜가 잡힐 경우에 그 전에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 자진 하야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선고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말아야 될지 가지고 법조계에서 상당히 그 논란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이게 형사 재판이 아니고 예.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는 굳이 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약간 우세한 예. 그런 입장인데 다른 의견도 상당히 그렇더라도 선고는 꼭 않더라도 신문 다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건 그래도 선고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또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네. 거의 한 말씀만 못할게요. 뭐냐면 대통령이 오늘 하야를 선언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그만둡니다. 이러면 또 모르지만은 네. 내가 만약에 그다음 어떻게 우리가 예상되어 있는 현재 최종 결정일 그 예. 이후로 그 이후에 언제 시점을 정해서 거기에 예. 그만두겠다 이러면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헌재가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죠. 아, 예를 시기에 들면 따라서. 예를 들면 3월 13일 정도를 예.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한 3월 30일에 그만두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또 경우의 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거는 얘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3월 13일 이전에 내가 하야를 할 테니 그러면 헌재 재판을 중단해달라든가 예. 아니면은 기각을 해달라든가 이거 예. 조건 거는 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일단 만약에 하야를 하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스케줄이 저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일이 25일이죠. 내일 주말 집회 양쪽 집회가 있을 것이고 예. 내일이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 되는 날입니다. 예. 4주년 되는 날이고 모레는 모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를 출석할지 여부를 일러달라고 한 날이고 그 다음 날 27일은 또 마지막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통령이 청와대 입장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가능성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는 대통령의 현재 출석 여부와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변곡점이 생길 것 같은데 다만 이 자진 하야 문제에서는 저는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선언을 그 선택을 하더라도 예. 조건을 붙일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하야를 하고 청와대에 넣게 되면은 특검 기간이야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예. 바로 검찰 수사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 이런 것이 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하야를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하야를 하면 바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네. 대선 국면에서 바로 하야한 대통령을 어떻게 사법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보류를 하는 분위기 예, 예. 그런 분위기가 보장이 돼야지 좀 하야 카드를 선택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는 거죠. 예.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건부로 자진하야하는 것은 절대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일부 한국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의를 단순히 지연 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자진 사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금 몇 달 동안 탄핵 심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무슨 이제 자진 사퇴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진작에 이 탄핵을 가질 말았어야죠. 이제 기차는 다 떠났고 그 선고를 받아봐야 되고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는 애당초에 이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았다. 각하 사유다.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탄핵의 가부간의 결정이 된 후에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많은 그런 후폭풍의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일부 교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좀 긍정을 하셨는데. 근데 교감한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뭐 청와대라는 데가 뭐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탄핵 전에 이제 자진해야 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거. 하여튼 그런 모든 상황을 지금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혹시 그러면 이런 걱정,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와 그 촛불 집회가 점점 과열돼서 가는 이런 모습에서 국민들은 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하야하려면 빨리 해야지. 옛날에 그 이야기 나왔을 때 그때 해야지. 처음부터 그 퇴임의 시기를 처음부터 못 박았으면 중간에 이런 국론 분열도 없었을 것이고 안정적인 정권 이양이 됐을 텐데. 결국에는 헌재가 결정할 때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야할 가능성이 많다고들 지금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자진해야 할 가능성은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이야기는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탄핵에 국회 소추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갔기 때문에 결과까지 봐야 되고 정의한다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당장 하는 것이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그 의원들 얘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그 절차상의 문제, 네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들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지만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이것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차상의 13개 항목을 다 일일이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모아서, 그러니까 섞어찌개란 말입니다. 모아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것을 국회 당시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탄핵에 들어와서 시기가 늦긴 하지만은 법리적으로는 그게 일면 타당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들어서 지금 아예 각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용이고 뭐 기각이고를 떠나서 아예 대상이 아니다. 그 주장을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늦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면은 국회에서 표결할 때 아예 표결 자체를 반대했어야죠. 그 가서 그 반대표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대통령 대리인단과 같은 전략입니다. 현재 지금 막판에 와서 처음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러니까 현재 대리인단들이 그저께인가요? 그 국회 탄핵 소추 표결부터 잘못됐다. 그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또 그때 당시 발의한 국회의원들, 또 국회 의사국장 전부 다 그 정인으로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래서 좀 보조를 맞추면서 나중에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까지도 문제 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밑자락을 까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이제까지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그걸 따져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귀국해 가서 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니까 아, 참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가 이제는 망신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편을 들면 확실히 들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뭐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차 우리가 놓쳤구나 이제 명분이 있구나 이래서 제기하니까 저분들이 국민들한테 어떤 그런 호응을 받기는 어렵죠.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법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하려고 하면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소송 요건이 갖추면은 본안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엊그제 김평우 변호사님이 100분을 걸쳐서 피를 토하듯 했던 것의 핵심은 뭐 아스팔트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게 탄핵의 국회에서 소추하는 절차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한마디로 탄핵 소추가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단으로 해서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나 할 거 없이 이것은 다시 이른바 각하를 해가지고 다시 한마디로 국회 공을 넘겨서 국회가 그 절차를 다시 해서 오는 것은 변론으로 해서 지금 이 절차는 각하시켜버려야 한다는 그 논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민인 교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조금 더 법리적으로 굉장히 깊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일원 주심이 양측을 해서 이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본안을 합시다라고 하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큰 이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이 큰 패착이었던 거죠. 지금 이와 같이 헌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이해가 적다 보니까 이런 소송 요건을 다투는 것을 상당 부분 놓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법적인 걸 얘기를 했을 때 소송 요건은 당사자가 뭐 다투고 말고 할 거 없이 직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송 요건은 이른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헌재에서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소송 요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심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와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관님들 중에 뭐 기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인용을 한다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3의 길로 말씀드렸듯이 소송 요건을 봐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네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김평우 변호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각하를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도 사는 길이고 정치도 사는 길이다. 왜냐? 한마디로 국회가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듯이 이 탄핵소추안도 날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제대로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각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딱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주면은 다음번 헌법재판소 할 때는 탄핵을 할 때는 상당 부분 신중을 기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각하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100분을 얘기를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과정에 이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평우 변호사가 이 헌재에서 이른바 막말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이라기보다는 파장을 불러일으킨 그 발언 때문에 이 변협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또 여론전 내지는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까지인데 대법원장이 지명 몫이기 때문에 이를 지목할 가능성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뭐 어쨌든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헌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진곤 교수부터.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께서 변론한 것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격앙되기는 격앙됐어요. 그리고 격앙돼가지고 강일원 재판관 보고는 무슨 대리인이라고 그러거나 혹은 수석 대리인이냐 또 편먹었다 그러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재판부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이제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제 했던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김평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면 또 내가 당뇨로서 좀 어지럽고 이런데 이 좀 사정을 안 봐주느냐 이런 데 대한 섭섭한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이제 입장이 차이가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기본적으로는 법정에서는 그래도 품위를 유지하시는 게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품위 유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도
재판부에서 다 참고 넘어갔는데 예. 그걸 밖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거 지금 징계 안 하느냐, 이거 처벌 안 하느냐 자꾸 이렇게 부추기듯 해가지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여론을 도로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광장에서의 그 여론의 뜨거운 그 말하자면 그 행동 이런 것을 자제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뒤에서 부채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다. 서로 참자. 제 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또 안 좋은 사실 사례가 되지 그렇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그 2014년 12월에 통진당 해산할 예. 때가 저 기억나는데요. 예.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통진당 측 변호사, 민변 측 변호사였던 그 권영국 변호사님이 오늘 헌재가 민주주의를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수단체에서 이제 법정 모독죄로 고소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과 그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면 변론 과정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변론 중에 재판의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 그게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권영국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로서보다는 거기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의를 제기했던 그런 상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정도를 가지고 해서 그 변호사들 다 해서 감치시키고 법정 모독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제 변호사들 중에 3분의 1은 지금 깜빵 가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어떤 그런 그 변론권도 보장해 준다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 다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떤 품위유지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법정 모독죄다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다른 변수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을 지목하게 된다면 뭐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를 뭐 청문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청문회를 해야 돼요. 예. 그 이정미 재판관이 그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다음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을 지명을 하고 예.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과정이 한 달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3월 13일 날 헌재가 3월 13일 직전에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재판관이 지명이 되더라도 예. 거기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우리가 3월 13일을 어떤 뭐 전제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해서 재판관이 지목이 되면 그렇죠. 그 이후까지 논의를 네. 연장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냐.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명이 되면은 네. 나중에 그러면 다시 8명이 될 때까지 예. 선고를 기다려야 되는지 예. 그건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7명으로 또 판결을 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무리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7명으로 해라는 거예요. 빨리 차라리 7명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는 저희가 뭐냐면은 7명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기각적으로 네. 어떤 믿는 구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추정을 해보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 있지만은 만약에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분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8명의 정족수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예. 대법원장으로서 자기 추천 몫이니까 예. 어차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 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건 그 이후에 맡을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13일 이전에 결론 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해가지고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져서 하는 거고 예.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재판부가 가다가 13일 이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7명이 아니라 8명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대법원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네. 기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3월 13일 날 이정미 재판관이 지금 옷을 벗고 떠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난 연말에 벌써 이와 같은 절차를 해야 되고 실제로 그 법조계에서도 헌법에는 9명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냐. 예. 빨리 해라라는 기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그래서 지명 절차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명 절차가 있으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이후에 지명된 사람이 하도록 해서 최대한 늦춰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예컨대 예를 들어서 그 지명했던 분이 그렇게 들어와서 했는데 이정미 재판관님은 예를 들어서 탄핵이든 인용이든 기각 두 중에 어떤 그 의견과 새로 했던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을 보다가 27일이라고 해서 사실상 결과가 끝났는 때를 해서 나름대로 묘수를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너무 주저주저한다 그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대통령 출석 여부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26일까지 대통령이 출석할지 이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제3의 방법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입장은 전달하면서 출석하진 않는 영상 편지 형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대리인단 쪽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릴 것 같은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편법이거든요. 네. 헌재 쪽에서는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은 신문을 해야 된다. 헌재와 수침단이 직접 신문을 해야 된다고 하고 수침단은 뭐 1시간 분량의 신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쪽에서는 신문은 곤란하다. 가서 입장을 밝히는 그러니까 최후 진술만 하고 헌재 출석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헌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 신문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는 그러면 뭐 직접 출석 안 하고 뭐 영상 편지를 헌재 재판정에서 털자 뭐 이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대통령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헌재 피청구인의 진술이 아니에요. 영상 메시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딱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그것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대통령이 최후 진술로 딱 끝난다. 이것은 헌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죠. 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최초의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마지막 재판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최초에는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탄핵 소추단 측에서의 어떤 신문을 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입장을 바꾸어서 이른바 증거 방법으로서의 당사자 신문은 안 한다. 한마디로 탄핵 소추인단 국회 측으로서 질문은 안 받고 신문은 안 받고 대신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 재판부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더해서 신문을 증거 방법으로서 했을 때는 직접 해야 되지 옆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질문할 때는 변호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약간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제로 부담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영상편지 같이 한다? 저는 재판부가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상당히 기회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판부도 상당히 배려하고 있다.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나오는 것도 상당 부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요. 대통령에 정말 가까운 핵심 의원으로 꼽히는 그 분하고 제가 진짜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선제적 자진하야. 이것은 절대 대통령으로서 현재 어저께 저한테 답변할 그 순간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 출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편지나 이런 것보다는 출석을 하게 될 거 직접 출석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나중에 먼 훗날 몇백 년 뒤에라도 남는 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억울한 점,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얘기할 수 있는 말을 국민들에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하야설은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탄핵 심판까지 기회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완고한 것 같고요. 이 현재 출석의 문제에서는 상당히 출석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어저께 판단을 해봤습니다. 영상 편지라는 건 대통령 스스로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누가 주변에서 이제 그런 아까 최 변호사 말씀처럼 아이디어를 낸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그건 안 할 거고 최 변호사 말씀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는 왜 거기 나가는 걸 왜 꺼려합니까? 나가서 질문도 당당히 받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 쪽에서 만약에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훗날에라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분은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변론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저는 예. 내일부터는 또다시 촛불 집회와 이에 뭐 탄핵 심판 반대 집회가 같이 열린다고 하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에도 뭐 설전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느냐, 물론 봉합할 수 있느냐를 묻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이뤄질 것이다. 뭐 이걸 뭐 경고로 봐야 될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논리가 맞다 이런 거를 좀 따지기보다는 해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실까요? 탄핵. 예. 그 네. 탄핵 결과에 따라서 네. 탄핵 결과는 지금 그 내일 그리고 3월 1일 그 대규모 그 태극기 집회가 열리죠. 예. 뭐 500만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예. 500만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로 지금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입니다. 사실 예.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탄핵이 그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정이 나면은 불복종 운동은 벌어질 게 지금 뻔합니다. 불복종 운동 뻔하고 또 예. 특히 정치인들이 그것을 지금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 일부에서 안철수 전 대표나 뭐 여러분들은 여러 사람들이 성복을 하자. 그리고 심지어 사당 대표들이 모여서 예. 그 성복에 뭐 합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만은 그것은 또 어떤 정치적인 합의에 그칠 수가 있고 예. 다른 그 주최 측에서 태극기나 그 촛불 주최 측에서는 또 그게 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어차피 이 큰 혼란이 벌어질 텐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정치적인 선언만으로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될 일이 아니고 어떤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자진 하야 카드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쨌든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예. 물론 정치적 선언이 크게 그 양쪽 주최 측을 움직이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전의 기간이라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정치권에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선 주자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구두로, 그것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서 뭐 승복한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판결이 나면 승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 논란이 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그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촛불의 집회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또 지금 친박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극기 집회에 흔들리고 있는데 결국 그 리더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민심을 제도화해서 합의해내고 그 어떤 그 갈등을 어떻게든 제도권 내에서 흡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원내대표를 넘어서 당대표들끼리 이 부분에 대한 승복에 대한 합의 넘어서 이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의 나름대로의 강한 어떤 그 승복에 대한 합의 이와 같은 선언들이 있어야 그럴 때만이 지금 있는 이 촛불 민심이든 태극 민심을 이것을 하나로 좀 엮으면서 다음에 대선도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양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피바람이니 혁명이니 이런 얘기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정치권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두 분 다. 예. 저도 아까 얘기하신 게 대선 주자들이 이럴 때 해야지. 사실 대선 주자들도 지금 촛불 민심 보고 또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확고하게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사실 공식적 명시적으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대선 주자들이 좀 나서야 되고 원내대표들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정말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1945년에 우리 해방 이후에 한 70여 년 일이지만요.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신탁 통치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탁 통치 반탁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탁 통치 찬탁해서 찬탁과 반탁이요. 하루를 걸러가면서 종로통을 갖다가 쓸고 가고 또 다음 타가 쓸고 가고 찬탁 반탁 해가지고 계속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은 재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이 탄핵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승복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정치권이 나서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송국권 본부장 의견처럼 내일 당장 촛불에서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촛불 집회대로 정치인들이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타협점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차면은 또 별개가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거래 광장에 나와 있는 것은 양쪽이 다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대로 또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집회대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자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것이 너무 과열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이제 격돌할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더더구나 위험한 것은 애초에 야당 측에서 보면 사실은 야당이 이 촛불 집회를 부추기고 이끈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이쪽에서는 오히려 보면 이 태극기 집회가 아주 이제 크게 되고 나니까 정치인들이 눈치 보면 슬금슬금 가가지고 마이크 잡으려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차피 지금 정치 판도를 보면 야당이 주도하는 판도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주도하는 판세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는 촛불 집회하고 야당의 지도자들 특히 대선 주자들은 거리를 두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호소를 해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이 점은 승부하자. 또 그다음에 이 정치적인 반대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이 대선 주자들이 진심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진지하게 사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오히려 반대쪽의 생각을 가진 분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장은 이것이 수습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시간을 가능하면 그 혼란의 시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노력은 해줘야 되겠죠. 대선 주자들이 그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를 본인을 생각한다면 유력한 주자들이 바로 이게 탄핵 불복 운동이 양쪽에서 벌어지죠. 어떤 경우도 이제 벌어지다가 그 기간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60일 동안. 60일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양쪽이 극한 대결을 하다가 대선이 치러지고 그럼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선 불복 운동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선 불복 운동이 이어지고 또 특히 지금은 그 어떤 대통령 인수위 이런 구성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바로 당선되면 그날부터 그 국가를 이끌어야 되죠.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 대선 불복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 그거 어떻게 국정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탄핵 여부에 대한 불복 운동 이것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대선 주자들이 나서야죠.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런 의미에서 오래전에 문재인 전 대표께서 촛불이 탄핵이 안 되면 혁명밖에 없다는 그 말은 정말 그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저는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굉장히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완전히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불복을 하려고 명분을 지금 싸고 있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를 걸고 이제 와서 절차상의 문제를 걸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공정성의 시비를 걸어가지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아주 불복하려고 전부 다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들이 좀 자해하고 정말 법리 논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뭐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그 부분이 어떤 폭력적이나 이런 유혈적인 혁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얘기했죠. 같이 양지해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다음에는 내 정치인으로서는 탄핵에 승복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승복을 한다. 다만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오전 9시 한 50분쯤이었죠. 이영선 행정관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선 의료진 청와대 출입시킨 데 도움 주셨나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왜 특검 소환에 불응하신 건가요? 한 말씀만 하시죠. 차명분 개설하시고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하시죠. 최순실 씨 지시로 만들고 폐기하셨습니까? 한 말씀만 하시죠. 누구 지시로 하셨습니까? 최순실 씨 지시입니까? 한 말씀만 하시죠. 3층을 안 눌러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3층으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왜 최순실 씨 개인 역할을 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최순실 씨가 대통령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하시죠. 수업 시간 동안 보신 적 없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죠. 매일 아침 7시면 안보실로부터 안보 상황 보고를 받는답니다. 그 상황 보고는 경호실로부터 받는데 이 세월호 관련된 보고서를 누구로부터 대통령이 받았는지는 잘 모른다 했습니다. 다만 윤 전 추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언제나 거의 관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비선진료 의혹과 또 차명폰 관련해서도 오늘 추궁이 좀 이뤄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영선 행정관은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부터 경호를 했습니다. 예. 그때 커트칼 그 비서비 있고 나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안봉근 그 전 비서관이 그 어떤 경호원 겸 수행을 했는데 예. 그때 커트칼 비서 이후에 2명을 새로 채용을 했어요. 네네. 그 사실 경호는 채용을 했죠.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영선 지금 행정관이고 이영선 행정관은 뭐 유도 선수 출신이고 또 경호학 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이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그 후보 시절에도 네. 계속 건적 경호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제2부속 비서관실에 특채가 됐죠. 특채가 됐다가 이부속 비서관실의 정윤회 리서트 파문으로 없어지니까 경호실로 가 있었어요. 예. 지금 경호실에서 다시 부속 비서관실로 이렇게 파견이 나와 이런 형태인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네. 그 이부속 비서관실이 주로 그 최순실 씨를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안봉근 비서관부터 예. 윤전추 행정관까지.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잘 알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 아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뭐 키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비서관도 있지만 행정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주사 주머니, 뭐 기아 주머니, 뭐 차 태워서 문자 보내고 그랬었죠.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세밀한 부분에서 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영선 행정관에게 들을 말이 많겠죠. 지금도 지근거리에 있는 건가요?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죠. 예. 지금은 경호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 측의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 등 대기업 비롯한 뇌물죄 그리고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가해진 2대 특혜 입학 의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비선 진료 의혹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이제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 그래서 그 핵심 키맨을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보고 수사를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죠. 예. 오라 하는데 안 오니까 체포영장으로 했는데 결국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부정입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 방조 그리고 또 국회 증언감독법상의 불출석했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의료법 위반의 방조란 것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영선 행정관이 보낸 문자에 보면은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예. 또 그리고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문제는 주사 아줌마가 의사가 아닌 것이죠.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이른바 의료법 위반이 되는 예. 것인데 예.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 의료법 위반을 옆에서 도와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죄명 자체나 처벌 수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날이 언제였느냐? 2014년 4월 16일 날, 이른바 세월호 당일 날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에 비추어서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들어갔을 때 죄명은 사실 그 의료법 위반으로 하지만 네. 그 4월 14일 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네. 알리바이를 하는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더불어서 다들 얘기했습니다만 최순실 씨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키맨이라는 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단지 추측일 뿐이잖아요. 왜 주사 아줌마가 들어갔건 뭐 아줌마가 들어갔건 네. 직접 대통령한테 의료 시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아주 다시 밝혀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럼 아주 주사 아줌마도 아주 친한 사이여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가서 정말 의료 행위를 했을 수도 했는지 있고. 안 했는지 근데 여부는 다만 모르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예. 그날 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추측일 뿐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검이 확실하게 잡아내야지.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추측을 계속 흘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꿔 이런 상황까지 와서 대통령이 지금 탄핵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까지 대통령을 자꾸 그런 식으로 흠집내는 것은 별로 특검답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영선 행정관이 그 주사 주머니 뭐 이런 얘기를 정우성 비서관한테 보냈다는 건 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른 방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기치료 아줌마가 뭐 대통령과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서 무슨 담소 나누고 갔겠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충분히 들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생각한 쪽에는 또 이제 김영재 원장하고 박채윤 네. 이 두 부부가 청문회에서도 밝혔지 않습니까? 5번 정도 이렇게 보안 손님으로 갔다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시술의 문제, 정말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청와대 내에서 보안 손님으로 들어가서 비선 진료를 정말 했는지 아니면은 대통령 취임 전에 사적으로 했는지 그래서 또 더더구나 세월호 당일날은 어떤 게 있었는지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안봉근, 이영선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점도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영선 행정관이 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관련해서는 차명폰을 이영선 행정관이 다 만들었고 또 다 폐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영선 행정관의 군 후임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직접 개설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꺼번에 다 개통하고 한꺼번에 다 폐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떤 혐의입니까?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포폰과 차명폰을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사람 명의로 해서 휴대폰을 해서 제가 쓰면 그게 대포폰입니까? 그건 대포폰은 아닌 것이죠. 단순히 차명폰인 것이죠. 우리가 대포폰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것은 이른바 예를 들어서 서울역 앞에 있는 홈리스들 그런 분들한테 돈 주고 사는 그런 케이스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처럼 비서한테 명의로 해서 했는 것은 이른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다만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하면은 공식적인 폰을 놔두고 그렇게 해서 그런 폰을 차명폰을 썼느냐 그리고 그 차명폰을 해서 누가 썼으며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부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어갔을 때는 물론 그 경위 정말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폰을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인지 알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수사도 상당 부분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얘기도 좀 해볼게요. 특검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시한부 기소중지를 처음으로 좀 시사하는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뜻을 정의만 간략하게 최 변호사께 한 번 더. 기본적으로 기소중지를 알아야 시험비 기소중지를 아는데요. 기소중지란 건 뭐겠습니까? 뭐냐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공소시효는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럼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위해서 기소중지를 해놓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나중에 잡히면 그때 다시 수사를 재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유라 사건입니다. 정유라 안 들어오니까 기소중지를 해놓고 체포영장에서 한국 들어오면 바로 수사를 하는 건데 기한부 수사 중지는 뭐냐 하면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년 2월 내지는 지금 3월 13일이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를 해도 재판에 넘기질 못하지 않습니까? 기소가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중지를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건 아니면 임기 만료를 해서 끝난다면은 그때 새로 수사를 제기를 해서 재판에 넘긴다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혐의가 적어도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기소 중지를 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특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그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대통령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를 보면은 앞으로 그 특검이 해산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해라. 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점을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특권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또 근데 정치적인 일정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그다음에 대선 전국에 들어가잖아요. 대선 전국에 들어가다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데 검찰이 현직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금 떠난 대통령을 그 사법 처리하겠다고 검찰이 나서면 이 주자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만약에 떠나더라도 검찰이 바로 구속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대통령 아까도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기대해서 무슨 중간에 사퇴할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어쨌거나 제가 볼 때도 대선이 될 때까지는 이제 이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거고 대선이 끝나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는 이제 뭐랄까요 사면 복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했던 촛불 집회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은 대통령을 쫓아낸 것으로서 이제 거기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자기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았다 했을 경우에 그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사면 복권 시켜준다고 해서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현직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가능성, 뭐 향후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일부- 저희가 여쭤본 거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어쨌든 지금 수사를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규명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의문이 많이 남는다는 거에는 네 분 모두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검찰이 이제 특검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수사할 수 있을까? 대선 전국과 맞물려서 그 점을 여쭤보는 거죠. 저는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검찰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검찰의 속성상 현재 살아있는 권력 말고 이제 사라진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또 처리하는 게 검찰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역사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오히려 냉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특검이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검을 지금 연장하고 굉장히 이 문제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특검이 끝나고 나서 검찰의 사법 처리를 갖다 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통령 측이나 일부 여권 측에서는 자진하야 카드를 지금 해서 정치적 타결을 갖다가 모색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자진하야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사면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지금. 일단 조건처럼 나옵니다. 조건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더 넓게 보면 자진하야뿐이 아니고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됐을 경우까지도 이것을 좀 적용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정치적 사면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 것이죠. 지금 아까 이정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복권, 이건 공식적인 사면복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이 확정이 돼야지 사면복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다고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검찰한테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뭐 대통령이 몰려났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여론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검찰이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아까 뭐 조건부 기소유예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그때는 특검이 해산되고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할 텐데 아마 그렇다고 90일 대선 기간 동안 60일 대선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인 수사를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정치권에서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좀 준비 기간 정도로 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과거에 뭐 정치자금법 수사 이런 것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수사 기간에도 기간과 범위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자체도 어느 정도 압박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대행을 좀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경우건 간에 지금 이른바 기한부 기소 중지를 했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다들 얘기했듯이 사면이냐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한 사람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이게 정의의 어떤 핵심은 분노다라고 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의는 분노로 시작되지만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 그것이 지금 바로 이 논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선이 되고 해서 당선이 됐을 때 이것을 엄격한 단죄를 형사적인 것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해결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사면 복권은 일단 형이 확정이 돼야 사면 복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은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기소유예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일단 수사는 하지만 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진실은 밝혔지만 대통령이나 이런 모든 것을 고려를 했을 때에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사면이란 법적 용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계속 단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화합 차원에서 이른바 통치행위로서 화합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법적 사면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이번 대선 경과 과정에서의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판 관련한 얘기인데 오늘 동계영재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이를 주도했다라고 최순실 씨의 지시에 따라서 주도했다라고 알려진 이 센터의 어떤 공판을 통해서 이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명되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된다면 뭐 향후 재판이랄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여기 이 사실은 장시호가 이모를 굉장히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이 영재센터는 장시호가 운영했는데 운영 책임자는 장시호인데 장시호는 최순실에 대해서 엄청스레 겁을 내고 이랬다는 건 사실상 바꿔 말하자면 최순실의 지휘하에 있었다고 그건 아까 뭐 말씀하셨던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면 그건 뭐 최순실이
그 모든 것을 특히 장시호 이런 문제는 직접 관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렇죠. 뭐 실질적인 소유주는 다른 뭐 WK나 모든 것이 최순실 씨가 대표로 있었던 건 아니고 결국은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였죠. 그러니까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 이것도 결국은 장시호 씨를 내세워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짠 거는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또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계속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태블릿 PC, 제2의 태블릿 PC도 있고 또 대통령 차명폰 문제, 또 심지어 그 민정수석실에서 인사청탁했다는 그 파일, 그다음에 최순실 씨 대여 근거 위치 이런 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막바지 또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정적인 또 한 방을 내놓을지 그것이 오히려 더 관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나도 관여하지 않았다. 장시호 씨도 나도 관여하지 않았다. 최순실 씨도 그거는 장시호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으면 이걸 서로 부인하는 와중에 이를 덮기 위해서 뭐 덮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서로에게 또 다른 불리한 어떤 일종의 폭로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걸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실체적 진실은 아마 특검이 밝힐 겁니다. 그런데 관여했던 사람, 했던 일을 보면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장시호 씨가 아무런 개입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의 아들을 스키 영재로 키우기 위해서 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 뭔가를 교육을 시키고 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관여했던 사람들이 그 동계 스포츠 그 스타였다고 할 수 있는 뭐 이규혁 씨라든가 아니면은 김모 씨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그 장시호 씨를 통해서 들어갔고 그 사람들로 해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켰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관여를 안 했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미심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실체적 진실은 결국 우리 그 기록 속에 있을 것인데 아마 언론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다른 많은 부분을 지금 특검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8일 날 끝나는 과정에서 국민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에서 과연 어떤 정도의 어떤 관여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심으로 좀 짚어보면 먼저 김종인 전 대표입니다. 대선 출마 질문에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 원장님 어떤 뜻일까요?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또 일전에 그 김종인 대표께서 발언하셨던 그 순교하겠다라는 거하고 저는 맞닿는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더 이상 킹 메이커가 아니라 킹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봤다. 그 매개체는 바로 이제 그 개헌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탄핵 이후를 자꾸 이제 사석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그 국가의 혼란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질 경우에는 바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바로 그 즉시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이 경제 이 민생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역량 있는 경제 대통령을 찾을 수도 있다. 그 시대가 이 경제 대통령을 찾을 수 있을 적에 김종인 내가 적임자가 아니냐. 그런 그 어떤 그 내심을 갖고 개헌을 매개로 해서 세력화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킹이냐 킹메이커냐 이 논란은 총선 때부터 있었어요. 총선 때부터 있었는데 계속 그 전문다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뭐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킹메이커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는 킹메이커라고 이야기하면 그 격이 떨어집니다. 이 킹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킹메이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모이고 자기 말에 힘이 실리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전에는 제3지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3지대 그 김무성, 정의아 그 두 분과도 최근에 만나고 했지만은 지금 제3지대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제3지대 어떤 경우는 반기문 전 총장까지 포함을 시킨다 얘기가 있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 퇴장하고 나서 3지대가 굉장히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비례대표 의원직을 던지면서까지 탈당을 해서 제3지대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봐요. 다만 김종인 전 대표는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뭐 많이 합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문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근에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 호평을 했거든요. 그랬죠. 대연 중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에 남아서
지원을 하는 네네. 그 안희정 지사를 지원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김정수 높다고 봅니다. 부대표는 싫어하시겠지만 킹메이커 역할을. 그렇죠. 예. 제가 추측한데 왜냐하면 제3지대가 힘이 빠진 건 사실이죠. 근데 뭐 반기문 선생님도 없어지고 이제 이래서 힘이 빠진 건 사실. 다만 또 하나 뭐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아무 의사 표시를 안 하니까 저 시들시들해진 측면도 있거든. 그 만약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의지를 분명히 하면 제3지대 불이 다시 붙을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분이 지금 송 본부장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문재인은 안 된다. 네. 그 대척점에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저분은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대척점에서 그 역할을 다할 사람은 결국은 나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틀림없이 다시 제3지대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불붙여 보기 위해서 내가 결심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분이 또 그동안에 보여준 저는 저분 전혀 모릅니다만 그 성정상 아마 그냥 킹메이커 역할로서 끝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분명히 가능성만 있다면 내가 킹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총선 때부터 이제 김종인 전 대표, 전 비대위 대표가 뭐 킹이 될 수도 있다,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송 본부장 말씀처럼 계속 왔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즈음에서 몇 개 여론조사를 돌려서 김종인 전 대표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뭐 개인의 생각만큼 파괴력은 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 선언하고 뛰고 있는데. 그래서 그 김종인 전 대표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이제 손학규 대표는 이제 한 2, 3%씩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단이나 의원들은 다 역량이나 이런 걸 평가하고 다 인정하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일반 대중성을 확보가 안 되는 건데 왜 그럼 대중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느냐? 그게 세력화하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여주느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적에 조그만 이렇게 눈 주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눈 주먹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그걸 굴려줄 그 세력이 아주 부족해서.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그게 민주당이라는 당세가 완전히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다가 중도로서 가는 확고한 본인의 행보가 어떤 세력화로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세력화를 갖다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김종인 대표는 아직은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대표께서 나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순교하겠다, 나 전적으로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느 정도의 세력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순교하겠다는 게 킹을 하겠다. 뭐가 됐든 당시 뭐가 됐든 본격적으로 의사표시를 쫙 구체적으로 전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김종인 전 대표가 만약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을 넘나들면서 계속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죠.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이렇게 장점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한국적인 구도, 특히 최근에 그 탄핵 정국 여기서는 진보와 보수가 지금 확연히 지금 갈라질 겁니다. 지금은 중도가 많다고 하지만은 대선 전국에 되면은 보수와 진보 구도 대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양쪽 구도 그렇게 극한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여야를 넘나들었던 그런 행보가 환영을 받기보다는 양쪽 모두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양쪽 모두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전국 상황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의 그런 과거 이력, 정치적 그 행적이 굉장히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킹을 선언을 한다면. 저는 그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그 김종인 전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얘기하셨듯이 한마디로 의회에 본인의 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대선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원순 시장 여러 가지 낙마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당내 민주당 내에 그 박원순 개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난 4.13 총선 때 거의 다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뒤에서 불을 계속 붙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없던 사람이 내 대선 나간다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과연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해 줄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사실 본인이 깃발을 들고 나서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박지원 전 총장과 또 비슷한 거 하나가 김종인 전 대표가 아주 본격적인 검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비리 혐의로 사보 처리받은 그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 검증 과정도 굉장히 혹독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는 또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표하고
대척점에서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문계의 그렇다고 중심이죠. 지금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 믿고 나올 생각은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몫이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나와서 제3지대 이래가지고 거기서 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면 근데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의 추구하는 그 이념적 스탠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보수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스탠스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과연 이 그 중도 보수 측에서 네. 정치권에서 김종인 대표를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그 주자로 해서 네. 문재인 전 대표하고 맞세우겠다. 만약 이런 그 어떤 합일점이 생기면 예.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것이 지금 저분이 이제 나가서 예. 그동안에 모여서 네.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던 거기서 어떤 그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이걸 오늘 만난다고 그랬죠? 가서 한번 좀 예, 김종인계는 없더라도 반문계 중심이 되면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최근에 나온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33%에서 32% 정도로 1%포인트 떨어졌고요. 안희정 지사 역시 1%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유의미한 지지율 내용을 좀 보면요. 민주당 지지층의 문재인 전 대표 선호도는 1%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안희정 지사에 대한 선호도가 4%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4%포인트가 이재명 올랐습니다. 시장. 시장에 예. 대해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에서 떨어진 퍼센트포인트가 이재명 시장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겠는 거죠. 예. 네, 먼저 그렇습니다. 그 답해 주시죠. 흥미로운 예. 것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4% 특히 이재명 시장이 4%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운 것이 예. 이재명 시장이 4% 떨어져서 예. 10%에서 7%로 떨어졌다가 예. 이번에 다시 회복을 했고 예. 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표가 이 이재명 시장에 떨어진 4%를 그대로 올려받았었는데 네. 이번엔 흥미롭게 한 주 지났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선의 발언이나 이걸 거치면서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4% 해서 2주 전 상태로서 예. 올라갔고 네. 그 반면에 안희정 이 지사가 4% 떨어졌던 이 당내에서 굉장히 이 그 어떤 주도권 싸움이 팽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보면은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하락을 걷는가 했는데 다시금 지난주에 어떤 선명성을 내세우면서 당내 네. 지지층으로부터의 상당히 어떤 4%로 해서 10%를 뚫고 넘어갔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이재명 시장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상당 부분 잠식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경선이 한 번 더 해서 본선으로 다시 두 번 갈 수가 있는데 그때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율은 안희정 지사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쓰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희정의 딜레마가 여론조사 네. 결과에 나타난 것이죠. 예. 그 일반 국민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가면서 계속 네. 상승세로 오르면서 비슷하지만. 그 민주당 지지도는 떨어진단 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안희정 지사가 계속 좀 약간 우클릭을 하는 보수 중도 세력을 겨냥한 그러니까 뭐 대연정론도 그렇고 아까 뭐 선한 의지론도 그렇고 예. 또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이것까지도 좋은 부분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이런 예.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네. 일반 국민 그러니까 중도에게는 상당히 호응을 얻지만은 네. 막상 예선 투표를 해야 될 투표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이게 지지가 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안희정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차차기 이야기 싫어하지만 차차기를 겨냥한 전략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만은 네. 지금 당장 예선 통과에는 아주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또 예. 한편으로 뭐냐면 만약에 2등으로 해서 강력한 부동의 2등이 되잖아요. 그럼 결선 투표 만약에 지금 아까 최 변호사 얘기했지만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안 지사가 상당히 뒷심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여하튼 저분의 앞으로 성적표는 우리가 상당히 주시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데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서로 가져가고 빼앗고 한다면은 네. 그럼 두 사람 지지율 합한 것이 결선 투표에서는 결국 큰 영향을 발휘를 못합니다. 지금 그대로 간다면은 네. 서로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유연 확장을 못한 상태에서는 예. 거기 딱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당층의 지지도를 보면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2배가 넘는 수준이란 그러니까 말이죠. 바로 그 점이죠. 예. 뭐냐면 전번에 같이 당 내에서의 경선이면 이게 이제 뭐 지금 부동의 1위인 문재인이 계속 부동의 1위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국민 경선이에요. 완전 국민 경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어느 쪽에서 많은 동원력이 어디가 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정 도지사가 왜냐하면 부동의 2위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확고하게 자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결선 투표 가서 이 선거인단 동원력에 있어서 굉장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뒷심을.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하다 이 말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당내 경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2012년 때 당내 경선만 해도 지금 108만 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미 지금 그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60만 명이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150만, 200만까지 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인원도 한 60억 정도 했다가 그 돈이 더 들어서 굉장히 고민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안희정 지사로서는 이른바 집토끼 잡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전략이 상당 부분 외연 확장 전략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그 부분이 얘기하는 대로 이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15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안희정 지사 몫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딜레마이긴 하지만 결국 새로운 블루오션을 열었는데 그 블루오션을 얼마나 여는지가 안희정 지사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로 지금 80만이 넘었고 주말에 100만까지 갈 것이고 200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숫자 같으면은 한 100만, 150만 숫자 같으면은 그 많은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가 본인이 가서 뭐 인터넷이든 현장으로 가든 전화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주로 그 시민사회단체나 노조나 또는 각 지구당별로 이렇게 같이 가서 합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안희정을 지지를 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거기 가서 뭐 그 신청을 하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